여러분, 오늘은 들으시다가 가슴이 먹먹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는지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경상도 어느 양반댁에서 한 어린 여종이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온몸에 매맞은 자국이 가득하고 두 손은 꼭 쥔 채였습니다. 그 손 안에는 작은 천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주머니 안에 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고을 사람들 모두가 하늘을 보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주머니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여종은 어째서 차마 눈을 감지 못한 채 싸늘하게 굳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 정조 임금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매주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정조 임금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에서도 낙동강 줄기를 따라 한참을 내려가면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마을 이름은 버드나무 고을이라 하여 유곡리라 불렸습니다. 버드나무가 실바람에 한들한들 춤을 추고 봄이면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그림 같은 동네였습니다. 허나 말입니다. 아무리 경치가 고와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사정이 다 고운 것은 아니었지요. 그 마을 한복판에 기와집을 높이 올린 양반댁이 있었습니다. 주인 어른은 최진사라 하였는데 나이 50에 학식도 있고 인물도 번듯한 분이었습니다. 글 공부를 좋아하여 사랑채에는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너그럽게 대하는 꽤 괜찮은 양반으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문제는 안채였습니다. 아이고 최진사의 부인 안방마님 이 씨는 그야말로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소문이 좋은 쪽이 아니었지요. 어떤 소문이었느냐 하면 손이 여간 거칠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종년들을 다루는 방식이 어찌나 매섭고 가혹한지 그 집 여종으로 들어갔다가 성한 몸으로 나온 사람이 없다는 말까지 돌았지요. 허허, 세상에 그런 마님이 다 있을까 싶지만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그 마님 슬하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 15에 옥이라는 처자였습니다. 어미를 쏙 빼닮아서 고집이 세고 심술이 사나웠지만 반대로 곱상한 얼굴 덕에 마을 사람들 눈에는 그저 예쁜 아가씨로만 보였지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복순이였습니다. 나이 13살. 아직 어미 품에서 응석이나 부릴 어린 나이였지요. 복순이는 원래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밀양 땅에서 태어났는데 복순이가 7살 되던 해에 어미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랍이 아비 밑에서 굶어가며 지내다가 결국 아비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최진사 댁에 몸이 팔려오게 된 것이지요. 아이고, 이런 기구한 팔자가 또 있겠습니까? 7살에 어미를 잃고 13살에 종으로 팔려온 아이. 그 어린 것이 낯선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복순이는 작은 키에 까만 눈이 청명하게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일을 시키면 어른보다 더 부지런히 했고 시키지 않아도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다녔지요.
워낙 부지런하고 손이 야물어서 최진사 어른은 복순이를 가끔 불러 참 기특한 아이로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님 이 씨는 달랐습니다. 복순이를 보는 눈빛이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았지요. 왜 그랬는지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복순이가 최진사 댁에 온 지 어느덧 새해가 지났습니다. 13살이 된 복순이는 여전히 몸집은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또렷하게 살아있었지요.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저녁이면 제일 나중까지 남아서 부엌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장날이 돌아왔지요. 최진사 댁도 장에 내보낼 것들이 있어서 마님 이 씨가 광에 들어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 안쪽 항아리 뒤에 숨겨두었던 명주 보자기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마님이 친정에서 가져온 은비녀와 서가 저마지막한 금간지 바지라 있었지요. 마님 이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어디 갔어? 이것이 어디 갔냐고? 안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마님은 우선 종들을 모두 불러 세웠지요. 부엌대기 할멈 옥분이, 바깥일 보는 돌쇠, 그리고 어린 복순이. 마님 이 씨의 눈이 번들번들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이 복순이에게로 향했지요. 복순아, 예 마님, 광에 네가 마지막으로 들어갔제?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전에 메주콩을 꺼내러 광에 들어간 것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때 항아리 옆에 보자기 못 봤느냐? 보자기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님. 복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이씨 마님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네가 훔쳐간 거지? 아닙니다, 마님. 저는 훔친 것이 없습니다. 복순이가 두 손을 모으고 발발 떨며 말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없다고? 없어? 인연이 어디서 거짓말을.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복순이에게 닥친 시련의 시작이었는데 진짜 무서운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니미 씨는 손에 잡히는 대로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이 도둑년, 매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퍽, 퍽, 퍽. 어린 복순이의 등과 어깨에 매가 떨어졌습니다. 복순이는 아프다는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그저 잘못했습니다, 마님, 제발요를 울먹이며 반복했지요. 그러나 마님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대기 할멈 옥분이가 보다 못해 마님 그만하시죠. 아이가 죽겠습니다. 하고 말렸습니다만 마님은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니년도 한패냐?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결국 복순이는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서야 매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이는 헛간 한 귀퉁이에 웅크린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훔친 것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종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양반댁 마님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복순이는 그날 밤 무릎을 안고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달도 없는 어두운 밤, 귀뚜라미 소리만 가득한 헛간에서 어린 것이 혼자 울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 대목에서 저는 매번 목이 메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마님의 구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보자기가 끝내 나오지 않자 마님은 복순이를 도둑년으로 완전히 낙인을 찍었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일은 2배로 시켰습니다. 복순이의 볼이 쏙 들어가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부엌대기 할멈 옥분이만이 몰래 밥 한 술을 덮어서 복순이에게 건네주었지요. 불쌍한 것, 어서 먹어라. 복순이는 그 밥 한 술에 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댁 담 안쪽에서 밤마다 무언가 우는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지요. 어떤 이는 고양이 소리 같다 했고 어떤 이는 아이 우는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노파 하나가 눈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지요. 저 집 담 안에서 밤마다 울음소리가 나더구만. 나는 그게 사람 소리 같던데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 그러나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양반댁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감히 코를 들이밀 수 있는 상민이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겨울이 왔습니다. 유난히 춥던 그해 겨울. 눈이 무릎까지 쌓이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할멈이 이상히 여겨 헛간을 들여다보았더니 복순이가 새벽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웅크린 채 숨을 거두어 있었습니다. 손은 무언가를 꽉 쥔 채였지요. 아이고, 복순아, 복순아. 옥분이 할멈이 울부짖는 소리에 온 집안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최진사도 달려 나왔고 마님 이씨도 나왔습니다. 마님 이씨는 싸늘하게 굳은 복순이를 한번 내려다 보았더니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허약한 것이 제명을 못 채웠구나. 어서 치워라. 이 말을 들은 최진사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웠습니다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이 할멈이 복순이의 굳은 손을 억지로 펴자 그 안에서 작은 천주머니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낡고 해진 주머니였습니다. 실이 여기저기 풀려있는 어린아이가 소중하게 품고 다닌 것이 분명한 주머니였지요. 옥분이 할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주머니를 열어보려 하자 마님 이씨가 냉큼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열어보겠다. 그러나 최진사가 먼저 손을 들었지요. 내가 보겠어. 진사 어른이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머니 안에 든 것은 자그마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무언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최진사의 눈이 천천히 종이 위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눈을 들어 마님 이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여보, 왜 그러시오? 이 아이가 한 것이 아니었소. 마님 이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기막힌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종이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종이에는 복순이가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님께서 찾으시는 보자기는 이 집 뒷곁 우물 옆 감나무 밑 커다란 돌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아가씨께서 그곳에 숨겨두시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보았사오나 차마 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아가씨의 앞날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억울하오나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죽거든 부디 밀양 땅 제 아비에게 이 사실만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집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최진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옥분이 할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아이고 이 기막힌 거사. 마님 이씨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천천히 뒷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커다란 돌, 그것을 들어 올리자 흙 속에 묻힌 명주 보자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에는 은비녀와 금반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지요. 최진사는 그것을 손에 들고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가!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오기, 나오너라. 한참 후에야 마님의 딸 오기가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15살 처자가 옷자락을 잡고 발발 떠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네 짓이냐? 오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지요. 왜 이러하였느냐? 어째서 복순이한테 뒤집어 씌웠느냐? 최진사가 생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기가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장날에 비녀를 한번 써보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마님한테 들킬까봐 무서워서 숨겨두었는데 마님이 찾으신다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복순이가 맞는 것을 보면서도 차마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오기의 울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옆에서 마님 이씨도 비로소 무릎을 꺾었습니다. 내가 잘못하였어. 그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복순이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 대목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복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기 아가씨가 보자기를 감나무 밑에 숨기는 것을 자기가 목격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마님께 일러 바치면 자신에게 쏟아지는 매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복순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옥분이 할멈이 나중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복순이가 살아있을 때 할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멈, 저는 아가씨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무서워요. 아가씨가 잘못을 저질러서 두고두고 가심에 짐을 안고 사는 것보다 제가 좀 억울한 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종년이니까요. 애구머니나 13살 먹은 어린 것이 그런 말을 했다 합니다. 자기는 종이니까 억울해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순이의 이야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주머니 안에는 종이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종이보다 훨씬 작고 낡은 것이었는데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복순이의 어미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복순이 어미가 역병으로 죽어가면서 7살 복순이에게 쥐어준 쪽지였죠.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복순아, 너는 남이 억울해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네가 억울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 그것이 이 어미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란다. 최진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이 종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복순아, 내가 잘못하였다. 내가 이 집 주인으로서 너를 지켜주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죽은 뒤에도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죠. 최진사는 그 길로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복순이의 사연을 사또에게 직접 고하기 위해서였죠. 양반이 자기 집 종을 위해 관아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놀랐습니다. 허허,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또는 사건의 전말을 듣고 크게 탄식하였습니다. 기특한 아이로다. 나이 13세 그런 도량을 가졌으니 어찌 칭찬하지 않겠느냐. 사또는 즉시 복순이에게 양민의 신분을 추증하였습니다. 종으로 죽었으나 죽어서 양민이 된 것이죠. 그리고 복순이의 이름으로 마을 한쪽에 작은 비석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의로운 종 복순지묘. 의비 복순지묘. 복순이가 늘 품고 다니던 그 낡은 천 주머니. 사람들은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어미가 죽어가며 쥐어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매를 맞을 때도 굶을 때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주머니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말을 기억하며 끝까지 남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으려 하였던 것이죠. 마을 노파가 말했던 다만의 울음소리. 그것은 복순이가 매맞은 몸을 이끌고 헛간에서 울던 소리였습니다.
노파가 그 말을 했을 때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복순이는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 대목이 가슴을 더 먹먹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님의 딸 오기가 어릴 때부터 복순이를 이상하게 무서워하던 것 기억하십니까? 오기는 복순이의 눈빛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 눈이 모든 것에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복순이는 이미 오기의 비밀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허나 복순이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맞고 묵묵히 죽음을 맞이하였죠. 그 후 마님 이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님은 복순이 사건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 복순이의 얼굴이 밤마다 꿈에 나타났기 때문이라 합니다. 마님은 이후로 집에 있는 종들을 딸처럼 아꼈다고 하지요. 남편 최진사에게 말해서 집안의 종들을 모두 양민으로 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고, 복순이가 죽어서야 그 마음을 돌려놓은 것이지요.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딸 오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기는 그 일 이후로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도 복순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었다 하지요. 너희는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릴 적에 한 어린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그 아이는 죽어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단다. 나는 그 빚을 평생 갚으며 살 것이다. 오기는 죽을 때까지 해마다 복순이의 기일에 비석 앞에 찾아가 절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밀양 땅에 살던 복순이 아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진사가 사람을 보내 복순이의 사연을 모두 전해주었고 아비는 그 소식을 듣고 사흘 밤낮을 울었다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팔았는데 이 아이가 그곳에서 이리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아비는 먼 길을 걸어 딸의 비석 앞에 절을 하고 밀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훗날 이런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복순이가 죽고 나서 그 집 감나무에서 매년 가을 유독 탐스럽고 달콤한 감이 열렸다 합니다. 마치 복순이가 그 나무를 통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고요. 마을 사람들은 그 감나무를 복순이 나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감이 익을 무렵이면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억울해도 남을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복순이처럼 살아라. 그 비석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마을 한쪽에 서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비바람에 글씨가 지워져도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를 기억하였고 새 비석을 세워 복순이의 이름을 다시 새겼습니다. 의로운 종, 복순지묘. 의비, 복순지묘. 아이고, 13살 어린 것이 이 세상에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보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집도 땅도 아닙니다. 단지 남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는 것은 재물도 지위도 아닌가 봅니다. 오로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 그것만이 남는 것이겠지요. 오늘 복순이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몇 번이나 눈물을 훔치는지 모릅니다. 13살 어린 아이가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남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 어미가 남겨준 한 장짜리 쪽지를 평생 품에 안고 살았던 그 모습. 여러분의 가슴에도 오래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못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